제가 어디든지 강의를 가면 처음에는 제 간증,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를 좀 말하고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제일 근본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어떻게 가졌는지 하고,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좀 소개하게 되면,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렸어요. 야, 모든 식물이 세포로 다니는? 그럼 동물은 뭘 됐지? 막 제가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를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나는 그럼 뭘로 만들어졌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읽고 제가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적었고 한 3시간까지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까지 뛰어내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게 되면 법당들이 있고 절무를 통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돌계단 딱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은 빨간.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제가 현기증이 나서 딱 옆에 붙잡고 섰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려가자.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까? 그런데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해서 종교로 내를 세뇌시켰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9살 되는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테오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 읽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그래서 마테오부터 읽어나가는데 한 2, 3주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메시아는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철학책도 읽고. 근데 저는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조금 더 읽어 스데반이 없이 그래요.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 먹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제가 그 당시 연구를 이론 물리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 썼어.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지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었는데 내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생각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 이 꿈이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래서 일기장에 크게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조금 읽으니까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근데 그날따라 그걸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계속 읽었어요. 또 조금 읽으면 또 비슷한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게 읽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팔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읽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 15년을 허무지 유문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늘 날아갔던 엄청난 기쁨. 3일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지? 내가 지금 과학을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뭐냐 하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 인간은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시간 동안 글을 적었다 그랬죠. 근데 그 글의 절반 이상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 마음은 참 신비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두뇌가 만드는 현상이다. 마음은 별거 아니에요. 실존이 아니에요. 이 두뇌가 만드는 신기루. 내가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철저한 유물을 논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 있는 걸로 마음이 설명이 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 직접 영향에 되어 있는데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마음을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마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건 마귀로부터, 물론 어떤 건 자기 영혼이 하나님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걸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고담 넘겨주세요. 네. 간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우리 마음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하나님 작품도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절대 나쁜 거를 보고 듣고 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평소의 신앙생활,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평소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그다음에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인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가 뭐냐?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의 정의는 동성애의 정의가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와 성관계를 하고
동성애자를 성정치사.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건 우정입니다. 우정. 동성과의 우정이 우정. 그리고 동성애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성관계를 한다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그 다음에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 다음에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 제한. 요게 이제 법하고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근데 킨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양성애죠, 양성애죠. 그리고 이분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 책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했는데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서 2%밖에 안 돼요. 물론 최고 나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에이즈연맹에서 조사해보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2011년도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서울에서 동성애 경험은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거절 0.3, 응답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은가?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에 거의 안 걸립니다. 반면에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은 에이즈 걸량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걸리는 확률의 2배가 서울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니까 2003년도에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어떻게? 절반 0.1%.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7.5배.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75% 정도 되고 여성은 남자의 4분의 1. 그러니까 0.48% 그리고 16만 명.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그 다음에 24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88만 명. 그러니까 한 90만 명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저 정도의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저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서구에 비하면. 그렇지만 물론 적은 것도 아니죠.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미국 갤럽입니다. 미국 갤럽을 보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짙은 색깔이 선천적입니다. 보면 옛날에는 거의 다 후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다가 2000년 와서는 이게 거의 갖다지고 지금 어떻게 선천적이라는 생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보담 넘겼어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옛날에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2008년쯤 돼서 거의 같아지더니만 지금 어떻게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보담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교를 합법을 찬성하고 반면에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교 합법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동성교를 합법화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타고났느냐 아니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식에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타고났다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20몇 %. 그 다음에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선천적인 2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후천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61%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후천적인 사람 64%가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이를 보면 20대, 30대는 찬성이 많습니다. 동성결혼. 반면에 이제 50대, 60대, 70대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찬성하는 사람이 뭐냐? 20대 여성이. 20대 여성은 77%가 동성결혼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에는 동성결혼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20대 여성을 바꿔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는 후천적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냐? 선천적이게 생각하는 미국 거꾸로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에 뛰어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짓이 해가지고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책을 적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2014년도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 계속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그것이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교수나 과학자가 없고 반면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교수와 과학자는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유지가 된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논리를 보면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가려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연히 유전이 안 되죠. 자, 그럼 왜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느냐? 넘겨주세요. 자, 이게 과학자, 동성애자인 과학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대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이라는 유전자 관리했다고 사이언스에 봐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머릿말에다 뭐라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통계적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딱 나오니까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 언론이 떠드니까 막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유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XQ28과 남성 동성애는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 발표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합니다. 1993년도에 40명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Q28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 8번, 10번 염색체에는 있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넘겨주세요. 자, 2010년도에 나이스 연구팀이 다시 7번, 8번, 10번에 없다 이렇게 봐요. 조금 신기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XQ28에 있을 것 같다 했고 6년이 됐어요. 라이스가 없다. XQ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 있을 것 같다. 라이스 연구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양쪽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도구.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놓고 치열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은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양쪽 진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3,000명을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아까 뭐 40명, 456명 하다가 23,000명.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유전자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 없다. XQ28과 관련 없다. 자, 그런데 그때 논문에 뭐라고 또 나왔는가 하면 동성애 행동과 관련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 또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인들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동성애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전자는 뭐하고 관계되느냐? 우울증, 정신불면증, ADHD하고 관련된다 하고 논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그 5개가 동성애 형성에 미칠 확률은 1% 미만이다. 이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저 5개가 있으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울증은 102개. 정신불증은 108개. 당뇨병은 144. 수백 개. 그러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을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경우에는 숫자도 적고 영향도 적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전적으로 뭐 됐다 결정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타고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왜 이거 좋은 건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100% 유전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선천적인 영향,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만약에 타고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은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고 동시에 안 돼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0%. 10명 다 1명. 유전자도 같고 뭐 호르몬 모든 영향이 같은데도 10명 다 1명만 일치. 9명이 달라. 그리고 이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요약을 하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동성애 형성에 간접적인 유전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왜? 우리의 몸과 성격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살인에 간접적으로 다혈질 성격, 근육질의 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5개 유전자, 뭐 우울증, 뭐 정신분열증 여기 있다 그랬죠. 그것들이 이제 동성애자들한테 더 많이 발견되는 그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유전이라고 막 핑계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차별금지법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2020년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2021년에 민주당에서 3개를 발의했습니다.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똑같아요. 평등이라는 의미와 차별금지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하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신의 성별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러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이 있습니다. 성별의 정의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의 인식.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여자다 그러면 내가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해도 마음으로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불쌍하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마음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를 막으면 차별됩니다. 법적으로. 네. 넘겨주세요. 자, 젠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성과 반대로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뉴트로이스는 중성 무성 젠더 프루이드가 유체입니다. 변해요. 예를 들어 아침엔 여자였다가 또 저녁 되면 남자가 되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오늘 남자인 것 같아. 거기 젠더 프루이드. 자기 마음대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반 남자고 반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젠더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제가 말했죠. 2007년도 제가 이때부터 뛰어들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 성적장이 들어있었는데 막 우리가 반대하니까 성적장을 빼고 국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적장과 성별 정체성이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차별금지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해요. 그럼 국가인권위가 막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건 진짜 차별이다 판단을 하면 가해자한테 시행명령 고쳐라. 근데 가해자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이행감정금.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다시 3천만 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소송을 법원에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다. 그럼 1심, 2심, 3심 하면 얼마 돈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꼼짝말하죠.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건 권고입니다. 권고는 그냥 무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만들고 나면 이 국가인권위 엄청난 파워를 가져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시행명령, 이행감정금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을 갖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차별금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넘겨주세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해도 안 돼요. 죄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 안 믿겠다는 사람을 자꾸 믿게 만드는 그건 괴롭힘. 괴롭힘은 차별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동성애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그것도 차별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건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자 화장실 목욕탕 타일스 들어가.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예인데 2021년에 미국 LA 한인타운 내 최대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막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스파 측은 성별 표현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한 것이다. 자기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막을 수 없다. 넘겨주세요. 자, 2023년대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그 찜질방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옷을 다 벗고 하는 데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위에다가 제소했어요. 워싱턴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줘라. 그 다음에 시애틀 지방법원도 회원으로 받아줘라. 법적으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신문에 이게 났어요. 고단 넘겼어요. 자, 이건 교도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난 여자다. 여성교도소에 넣어달라. 그 여성교도소에 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강간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자라고 해서 여성교도소에 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어요. 넘겼어요. 자, 요거는 미국에서 2022년에 여성 전용 교도소인데 2명이 임신했습니다. 여성 교도소인데 왜?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있어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2명이 임신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스포츠 경기인데 물론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근데 사춘기를 지난 다음에 성전환 수술하면 남자 근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하고 여성 격투기에 나가 싸웠는데 여성의 두개골이 파손되고 뇌진탕이 일어나.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역도 경기. 캐나다에서 역도 연맹에서 뭐라 그랬느냐? 호르몬 치료할 필요 없다. 수술도 할 필요 없다.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여성 경기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가지고 167kg, 기존에 124kg, 43kg를 더 들어가지고 우승했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이 사람은 남자인데 2019년도까지 남자 선수였어요. 남자 선수인데 자기가 호르몬 치료 받으면서 여성이다 해가지고 2021년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200m, 500m.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치료하니까 성기 수술을 안 한 거죠. 생식기는 안 바꿨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은 탈의실, 라커룸을 사용하는 여성 선수가 뭐라 그랬느냐? 193cm의 생물학적 남성 앞에서 일주일에 18번 옷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성 생식기를 그대로 밟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성 선수가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소연. 지금 이 사람하고 트랜스젠더하고 여성 선수가 같이 옷을 벗어야 돼요. 일주일에 18번이나.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말을 하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재교육을 하겠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도록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여자. 법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예요. 이 사람하고 여자를 따로 분리시켜서 옷을 벗게 하면 차별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처벌을 받아요. 처벌.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소송하면 집니다. 몇 천만 원 내야 돼.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학교는 같이 옷 벗어라. 어쩔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올해 1월 달에 여자 대학 배우 경기에 한쪽은 트랜스젠더 3명, 한쪽은 트랜스젠더 2명. 보세요. 흰 옷이 2개고 빨간 옷이 3개잖아요. 한쪽은 트랜스젠더 3명이고 한쪽은 2명. 트랜스젠더 3명 나온 쪽이 이겼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아까 젠더 플루이드 변한다 그랬죠.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성폭행했습니다. 2015년도 그 화장실에서 아마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는가 봐요. 불법 촬영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학부모 여성이.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77%가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인데 여성들이 이걸 지지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어져서 결국엔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LGBT가 늡니다.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에는 보면은 차별금지 사회에 성적지향이 포함되고 2016년도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요. 넘겨주세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냐? 202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는 LGBT가 20%, 그 다음에 26세에서 41세는 11%, 41, 51, 3.3.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LGBT가 늡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미국의 4분의 1이 LGBT. 4명당 1명이 LGBT.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집 건너 1명이 LGBT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어리석은 나라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 애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교육부터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완전히 세뇌시키고 나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들이 만약에 말하면 반드시 인정해줘요. 이게 뭐예요? 멀쩡한 애들한테 야, 네가 혹시 트랜스젠더인지 동성애자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야, 그거 그렇게 해.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늘지요.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18세 이하 청소년 성전환 자가 2009년도엔 77명이 2018년도에 2,590명. 34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신청자의 70%가 여성.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가 될 때는 훨씬 많았습니다. 10년 지나니까 여자가 남자가 될 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이게 너무 교육을 잘 받아요. 잘 습득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는. 여성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 LGBT를 지지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독소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된다. 사실 제가 성적 지향하고 성별정체성 문제점을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해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니까 거기서 그럼 성적 지향하고 성별정 빼고 그걸 만들면 안 되냐? 절충안이죠, 절충안. 그걸 빼고 만들자.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데 이제 한 20가지 쫙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밖의 사유. 등과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판사가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도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판사가 그 등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결을 해요, 판결.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가 국가인권이에요, 국가인권. 우리나라 국가인권이 뭐 성적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인권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권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뭐 그 안에 성적장이 없어도 당연히 성적장이 포함된다고 간주를 하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독소조항이 없는 걸 만들어도 거기다가 독소조항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청회 돼야 되고 막 하지만 일단 만들고 나면 거기다가 독소조항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장애, 외국인, 우리나라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뭐라는가 하면 그 사유 하나에 대한 거, 장애, 남녀 하나에 대한 차별금지법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적 제한과 성별 정책을 빼고 만들 필요가 없어. 빼고는 다 있어. 우리나라 지금 없는 건 뭐냐? 성적 제한, 성별 정책상 차별금지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라고 해요. 비합리적. 왜 비합리적이냐? 20가지를 쫙 나열한 다음에 똑같은 수준으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차별금지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차별금지 수준은 높은 수준의 차별금지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에 대한 것도 높은 수준. 근데 우리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차별금지를 하되 낮은 수준의 차별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 사유에 따라서 이게 높고 낮음이 달라져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부족하면 이걸 수정하면 된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맞춤형 차별금지법.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야,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그러면 차별하자는 뜻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명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남녀, 장애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거기에 성적 제한과 성별 정책에 들어가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서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차별금지법 문제점 요약을 하면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파괴돼서 진짜 여성이 피해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파괴돼서 학부모들이 피눈물이. 제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2012년도부터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저를 찾아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실에 있으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 이거 고칠 수 없느냐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애원.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라고 막 울면서. 근데 이게 고쳐집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마음을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래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가서 새벽기도 계속 울으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계속 울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그 애를 붙잡고 울으라고. 그러면 혹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얼마 안 되는 애들 20대는 바뀝니다. 20대는 열심히 부모가 그냥 사정하면은 애가 이제 돌이켜요. 근데 한 30쯤 되면 10년 이상 하면 안 바뀝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려왔어요. 근데 어머니도 미인이고 딸도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30대 중반 되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요. 성전환 수술하면 일생 동안 호르몬 약을 먹어야 고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라. 1시간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자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결국 돌아갔어요. 제가 한 2달 지나서 생각이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 어머니, 딸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 얼마 전에 유방전제 수술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온 부모들은 와서 울어. 얼마나 답답하면 아니 저를 어떻게 수소문을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 일이면 아무 자기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 자기가 그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말을 듣고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다.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니까 뭐 그 고통이라는 말은 이거 남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구는 한직건너 한 명이에요. 한직건너. 고등학생 4명당 한 명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영국보다 낫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더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그래도 좀 덜하지. 우리나라 진짜 전국에서 유치원부터 계속 가르치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합니다. 더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결사적으로 막는 가장 큰 이유, 차별금지를 막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녀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동성애자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막아요. 이거는 뭐 좌파우파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만나도 제가 누구를 만나서 설명해요. 설명하면 다 아이고 이건 절대 안 되지.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적.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정신 차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파괴, 동성애 독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할 때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LGBT 권한, 한쪽은 종교의 자유. 그러면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LGBT 권한이 훨씬 높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건 그 밑에요. 동성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종교행위, 언론의 행위, 표현행위 다 금지예요. 그러니까 LGBT, 동성애 독재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조의 파괴. 믿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업체마다 그냥 그 기업체 규칙이 있어요. 거기 뭐야? 동성애 반대하는 호모포비아. 결국 쫓겨납니다. 본인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글 적어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건 학생인권조례. 특히 광주라서 제가 언급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한계가 생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학생의 뒤통수, 그러니까 뽀뽀하지 말라고 뒤통수 떼는데 벌금이야. 그 다음에 수업 중 영상 통화했는데 5천만 엎드려 버치했는데 교사가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지도를 못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다음에 교권 침해가 증가. 광주는 2012년 1월 달부터 학생인권조례 이제 교권 침해 건수가 느는 걸 볼 수 있죠. 넘겨주세요. 자, 최근 이제 자료를 보면 정교조가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국교총도 95%. 그리고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가 60일. 그러니까 선생님들 10명당 6명은 매일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심각한데 이유가 뭐냐?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성적이죠. 특히 광주에 광주. 보면은 2012년도부터 지금 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2011년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전부 1등이에요. 그 광주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2010년도, 2011년도 전부 전과목이 1등. 근데 그 다음에 딱 그때부터 7등, 2등, 4등 이렇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인권 성적장에 들어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지금 현재 성적장에 들어있고 또 혐오 표현 금지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습니다. 표현에 대한 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예를 들어 동성애 비판하면 이것도 혐오 표현입니다. 동성애 비판, 동성애를 비판하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다. 그러니까 성적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소장 삭제보단 폐지가 해답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가인권법안에 이미 법 안에 성적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권교육에 동성애 보호교육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인권 안에 이제 왜곡된 인권이 들어온 거예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진짜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 인권 안에 아까 말했던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하는 것이 마치 인권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의 권리가 침해가 된다.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7군데밖에 없습니다. 10군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의 인권 침해는 아동학대가 되면 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겼어요. 자, 이 헌법과 법률에서 충분히 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안에도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법에 의해서 법 위에 조례 위에가 법이니까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넘겨주세요. 자, 그럼 왜 동성애가 확산됐냐? 동성애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것이 법제화가 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이게 전세계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의 힘입니다. 힘.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도 미국은 청교도 국가죠. 근데 동성애를 어떻게 합법화됐냐?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다. 요거 1993년대 한계 단체. 그러니까 1993년대 여러 개의 동성애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원. 이게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성애자들은 미국의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나고 사람이 모여서 결국 바꾼 겁니다. 저절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이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들은 아까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이 너무 있어요. 자기 재능을 바쳐서 그러면 또 언론이 엄청나게 과대선전하고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말 안 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음란물이라고 포르노. 이 동성애 합법화의 밑바닥에는 음란물이 포르노. 왜 이게 음란물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저는 동성애를 암이라고 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도. 근데 왜 암이 안 걸리느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탁 잡아먹기 때문에 암이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그 법을 만들어 달라 할 때 일반인들 대다수 국민들이 야 그건 안 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법은 안 돼. 그러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만들어지느냐? 이 음란물, 포르노가 일반인들의 경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는데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이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겼어요. 자, OECD 국가의 사생아 비율. 사생아는 뭐예요? 결혼 바깥에서 혼외에서 태어난 애를 사생아라고 그러죠.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아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10명당 6명. 영국은 10명당 5명. 미국은 10명당 4명. OECD 평균이 10명당 4명입니다. 10명당 4명이 사생아예요. 우리나라는 2%, 일본도 2%. 그 다음 넘겨 있어요. 자, 포르노 합법화됩니다. 초록색이 포르노 합법화입니다. 북미, 남미, 서구요. 그러니까 합법화라는 뭐예요? 제작, 배포, 관람, 전부 다 합법화예요. 그 다음 넘겨 있어요. 그다음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돼요. 북미, 남미, 그러니까 포르노 합법화된 적하고 동성결 합법화된 적이 거의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OECD 국가의 사회적 금지 현황표 5개입니다.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까만색은 허용, 파란색은 금지, 빨간색은 부분의. 대부분이 까맣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매춘의 경우에는 딱 두 나라만 금지합니다. 두 나라. 대한민국하고 리투아니아. 딱 두 나라만 금지하고 38개 중에 36개가 허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0%가 허용이에요. 80%. 대마초 마약이죠. 60%가 허용이에요. 60%.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 OECD 국가. 그리고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어디? 딱 한 군데. 대한민국 뭐 외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못 사는 나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는 있지만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이걸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확신,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저쪽의 무기는 뭐냐? 음란과 쾌락. 세상의 무기, 음란, 쾌락.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이거 넘어갑니다.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음란과 쾌락에 넘어가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 넘겼어요. 거룩한 삶. 저는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지만 우리의 무기는 거룩이다.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의 힘이, 의인 한 명은 음란한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거룩의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약합니다. 유혹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이 세상이 염난해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충분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전 세계 현황 이런 걸 말하고 나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다가 진짜네.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거 못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너무너무 답답해. 처음에는 몰라서 안 하다가 알고 나면 또 아이고 그거 못 이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실체를 알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건 경험질 거예요. 그럼 못 이깁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보세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2000년 전에는 동성애 반대하다가 지금은 찬성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지금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듭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동성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계의 지도자는 뭐예요? 철학자들은 소화성에 있어요. 소화성에. 미동들을 데려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거기 때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교육,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로마의 지도층이 자기 며느리와 배우자를 기독교인 여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음란하다 할수록 더 거룩이 빛이 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희귀하며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초대교회가 그 음란한 로마를 이겼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보다 훨씬 덜 음란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성애자는 기독교는 작아요. 동성애자인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의사, 기독교인의 100분의 1도 아니에요. 100분의 1.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 대한민국까지 무너지고 나면 전 세계 희망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데도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동성애자를 대사로 보냈죠. 뉴질랜드도 동성애자를 대사로 보냈죠. 우리나라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만큼 끝까지.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믿음대로 살기만 어렵지 않게 이깁니다. 어렵지 않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바라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빛이 빛을 잃기 때문에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분명히 이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끝까지 버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